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일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심리하는 두 번째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전원합의체의 사건을 회부하고 곧바로 첫 회의를 했는데요. 사건이 회부된 당일 첫 심리까지 이뤄진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이틀 만에 또 심리 기일을 잡은 겁니다. 대법원이 이 전 대표가 오는 6.3 대선의 유력 주자라는 점을 고려해 신속 처리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남은 시간은 불과 40여일. 만약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온다면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해소냐 혹은 대선 가도의 치명타냐, 거대한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동문화 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다음은 KGM 소식입니다. 최근 출시된 토레스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가까운 주행 모드로 전기차냐 하이브리드냐 말이 많다고 합니다. 듀얼테크 하이브리드의 뛰어난 도심 연비. 결론은 하이브리드, 성능은 전기차입니다. 실구매가 3,100만 원대부터 토레스 하이브리드 KGM.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때 웰메이드 가지요. 잘 만든 옷, 잘 만든 옷, 언제나 우리 곁에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네, 대선 41일 전입니다. 4월 23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김필수의 차필 규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안동시의 산불 피해 복구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 안동시 홍보과의 김주연 주무관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김필수의 차필 규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4월 졸음운전이 많을 때입니다. 예. 자, 이 졸음운전이 특별히 좀 위험한 이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졸음운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한 90% 사망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네.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 교통사고가 날 때는 운전자가 제동을 하면서 속도가 줄어듭니다. 충돌하기 전에요. 네. 그리고 몸이 긴장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불상의 정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반면에 졸음운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속도 감속이 없이 그냥 부닥쳐요. 그냥 그러니까 빠른 거죠. 속도에서 그냥 부닥치고 몸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중상 이상 사망 확률도 그만큼 높아져서 거의 90%다. 이 졸음운전의 10건 중에 이 9건은 사망률이 그렇게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예. 그래서 더더욱 중요하고 특히 이제 4월, 5월은 더더욱이 점심 드시고 한두 시간 지나고 날씨가 따뜻하고 요새 4월, 5월이 항상 보시면은 낮에는 에어컨 켜고 이 저녁 때는 추워서 히터 켜는 두 가지가 겸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즘 딱 몸의 그럴 때예요. 변화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리고 또 왜 버스나 트럭 같은 거, 왜 트레일러 같은 큰 차 운전하는 그런 분들, 이런 차랑 또 승용차 간의 어떤 충돌 사고로 인한 피해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버스나 트럭, 장거리 뛰거나 대용량 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할 때의 규정이나 이 장치의 의무화, 안전장치죠. 이런 것들이 강화된 이유가 그런 거고요. 예전에 CCTV에서 나온 사건 중에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버스가 졸음운전을 했는데 앞에 있는 승용차를 부닥쳤는데 승용차가 휴지족과 같이 찌그러졌는데 안에 4명이 타고 있었는데 아예 이제 휴지같이 찌그러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해당 차종의 판매가 줄어들 정도였어요. 그 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럼요. 뒤에 버스가 그렇게 이 제동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부닥치게 되면 추돌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차종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만큼 이제 CCTV의 그 충격이 보는 분들의 충격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는데 그만큼 버스나 트럭이 추돌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은 주변에 여러 다중 추돌 사고가 되면서 사상자도 그만큼 급증을 하고 있어서 큰 대형차의 안전장치 또 운전자의 운전의 의무 이런 것들은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아마 졸음운전 한두 번씩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뭐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깜빡 한 1, 2초 정도 이렇게 깜빡 졸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찔했던 그런 순간이 맞습니다. 이 짧은 있는데, 시간에 예. 이 거리가 엄청나게 운행이 되지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이 졸음운전이 생기면은 이 졸음 쉼터나 휴게소가 왜 이렇게 먼지. 맞습니다. 보통 예. 이 몇 킬로 안 남았는데도 그 1km 움직이는 것 자체가 악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뭐 예. 허벅지 꼬집는데 허벅지만 멍들고 아프지 잠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괴로운 고문이 잠을 안 재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만큼 이제 이 졸음운전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뭐 관련 기관들도 틈만 나면은 졸음쉼터 같은 걸 다 많이 만들어요. 예. 근데 이제 졸음쉼터 이용하실 때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 출입구 진 출입로가 굉장히 짧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 저도 많이 봤습니다. 예. 예, 그래서 100km 달리다가 졸음쉼터가 나오는데 진입로가 굉장히 짧아가지고 예. 급감속을 시켜야 되고 맞습니다. 또 나올 때 다른 차하고 속도 맞추려면 급가속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 이때 초보 운전자나 이 숙달이 안 된 사람들은 이 입출구에서 사고 나는 경우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졸음에 대한 부분들은 뭐 그리고 이제 현수막 같은 거 보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저렇게까지 써야 되나 있죠. 뭐 깜빡하는 저세상 뭐 이렇게 쓴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봤어요. 예. 근데 이제 너무 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심한 게 아니라 과도해도 괜찮아요. 이 졸음에 대한 더 것들은 과도하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 졸음에 대한 부분들 특히 큰 차에 대한 규제는 강화해야 되고 그 유럽 같은 데는요 장거리 트레일러 운전할 때 예. 운전자를 미리 모니터링을 해서 전날 뭐 했는지까지도 확인을 해요. 와, 그 정도로요? 예. 그래서 전날 컨디션도 보고 상태를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몇 시간마다 쉬는 건 기본이지만은 전날 뭐 무슨 이 뭐 장치가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또 본인이 뭐 어떤 이 질병이 있다든지 잠을 못 잤다든지 이런 게 있게 되면은 배제를 시킨다든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하는 거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예. 예,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은 뭐 2시간마다 한 15분 쉬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예전에 그 대형 사고가 여러 건 생기면서 강화가 됐는데 지금 그 지키는 거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유럽에서는요 실제로 버스 타고 가다가 2시간 정도 되면 휴게소 들어가서 너무 오래 쉬는 거예요. 예.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못 견디잖아요. 뭐 이렇게 오래 쉬냐 그러는데 시간을 잽니다. 예. 그래서 그 시간이 몇 초만 부족해도요, 그 내는 벌금이 어마어마해요. 아, 그 자동차에 그게 아예 무슨 장치가 부착돼 있다면서요? 장착돼 있어요. 주행 기록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걸 다 확인을 합니다. 몇 시간 몇 분을 어디에서 쉬었는지 확인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다음에 그 정도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야 큰 됩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그거는 해야 돼요. 예. 예, 검사까지는 아니어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주야도 운전자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아, 몇 시간 예. 이상이 되면은 야간에 같은 운전자가 하게 되면은 그 벌금이 더 몇 배 올라갑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뭐 유럽에 장거리 버스 타고 가시는 분들 보면은 낮에 가고 야간에 운행하면 운전자가 바뀝니다. 근데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사고를 많이 경감시키는 건데 우리는 뭐 그거 뭐 한번 사고 나면 그때만 막 난리가 나고 조금 있다가 다 잊어먹고 너무 리셋 기능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 그거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꼭 주지를 해서 지켰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선진국의 잣대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왜 비상 자동 제동 장치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렇죠? 요거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이 장거리 이 고속버스라든지 이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 비상 자동 제동 장치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깜빡 운전자가 졸았을 때 앞뒤차의 간격이 너무 좁은 상태에서 속도가 빠르면은 차가 주인님이 졸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해서 제동을 강제적으로 해버립니다. 자동으로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급차에도 벌써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고급차에 이게 지금 있는 거 저도 얘기만 들어가지고 운전해보진 않고.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예전에 그 ABS나 에어백이 초기에 보급이 많이 안 될 때는 고급차에만 장착이 되다가 지금은 보편화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너도나도 의무화 장치인데 이러한 장치도 머지않아서 의무화될 거예요. 일반 차에도. 예. 이거 말고도 뭐 차선 이탈 경보 장치 같은 것들도 대형차 그
이 트럭이라든지 버스에는 의무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차가 사고가 생기게 되면은 대형 사고가 되기 때문에 기준도 강화돼서 지금 현재 버스의 최고 속도는 그 110km고 110. 트럭은 90km입니다. 예. 예, 90km뿐이 안 돼. 아무리 밟아도 90km 안 넘어가게 만들어져 있어요. 트럭은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 제한장치 푼 거예요. 그래서 간혹 정부 관련 기관에서 단속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예. 단속 철저히 해야 돼요. 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풀어가지고 속도가 트럭인데 저거 왜 120, 30km 나와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그 모든 트럭 다 해당됩니까? 한 가벼운 해당이 트럭, 됩니다. 1톤 트럭도 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진 않죠. 일정 그 톤수가 나눠져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 규정 속도에 대한 거. 그렇죠. 그래서 9인승 이상 같은 승합차 같은 경우는 110km의 트립이 걸려 있어요. 110km. 예. 110km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실 12인승은 그렇게 하면 안 돼. 9인승까지는 속도는 일반적인 차하고 똑같은데 예. 12인승 승합차 있지 않습니까? 예. 12인승 이상은 지금 110km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 규제를 강화하고 안전장치 또 운전자의 안전운전 인식, 교육 뭐 이런 것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저 대형 사업용 버스나 화물차에 있는 그 차로 이탈 경고 장치 이것도 네. 있잖아요. 이것도 좀 의무화해야 되지 않는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화에 대한 부분들 진행이 지금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내년 내후년부터 이 신차에는 이걸 장착해야 된다라고 이 유예 기간을 길게 둬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 제작사에서 이걸 장착을 할 때 이거를 맞춤 전문으로 개발을 해서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기간을 줘야 되거든요. 예. 당장 뭐 몇 개를 안 남는데 내년부터 장착하면은 개발해서 탑재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제작사마다 또 차이가 있고 수입차도 틀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유예 기한을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를 두거든요. 그래서 수입차까지 적용 예외가 없다 그러면은 뭐 2년 정도를 준다든지 네. 뭐 기존의 차는 또 장착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장거리 운전할 때는 일반 차 같은 경우 일반 운전하시는 분들이 보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은 결국 아무리 첨단 장치가 장착된다 하더라도 결국 운전자가 안전운전 인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안전운전에 대한 부분들 특히 조수석을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요. 예. 조수석은 자는 자리가 아니라 같이 운전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요. 예. 예, 그래서 뭐 일반 종합보험에 부부 보통 들어가 있으니까 교대 운전 1시간씩 하시는 것도 좋고요. 예, 교대 그리고 운전. 사람마다 틀리지만은 휴게소 쉴 때 어떤 분들 허리 돌리고 뭐 커피 마셔서 깨고 이렇게 출발하시는데 또 예. 어떤 분들은 20-30분 쪽잠 자는 것도 좋아요. 아, 쪽잠. 예. 예, 쪽잠 주무셨다 깨면 개운하거든요. 개운하죠. 예. 예, 그리고 조수석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운전할 때 운전하는 분 상태 보고요. 말도 시키고 입에 먹을 것도 넣어주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가게 되면은 졸음을 좀 어느 정도 뺏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이 조수석이지 보통 명절 때 보면 뒷좌석 조수석 다 전멸해가지고 운전자 혼자서 그 끝없는 길을 가면서 허벅지 꼬집으면서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통 저도, 예. 귀경할 때 보통 많이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명절 끝나고. 예, 근데 교대 운전도 하시고 그래서 지금 4월 후반 쪽인데 지금이 바로 이제 졸음 운전이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을 해서 예. 하루 이틀 걸려서 요새 또 뉴스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꼭 조심하시고 특히 고령자 운전사고 많은데 아. 고령자 분일수록 장거리 운전할 때 졸음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예. 기기 조작 판단 능력 더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더더욱 조심하시는 거. 뭐 고령자분들은 더더욱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그리고 또 안전거리 충분히 좀 확보하는 게 사고가 났을 때 좀 도움이 좀 될 것 그렇습니다. 같고. 그래서 예, 안전거리하고 속도가 우리나라는 상급 운전 때문에 앞뒤차의 간격 좁고 속도도 빠르지 않습니까? 그 3급 운전이라는 게 어떤 거죠?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를 얘기합니다. 급출발, 급가속, 예, 급가속, 급정지.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돌, 충돌 사고도 많은 이유가 이 상급 운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가 빨리빨리에 대한 부분들이 일반 문화가 들어가 있는데 운전할 때는 빨리빨리가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주제는 아니지만 최근에 그 왜 싱크홀 문제 있잖아요. 서울에서. 네네. 이것 때문에 또 자문도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싱크홀은 차가 몇 대 빠질 정도로 굉장히 큰 구멍을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포트홀은 일반 도로에서 약간 몇십 센치 정도의 구멍인데 예. 포트홀도 좀 이따 또 많이 생겨요. 예. 비가 많이 오면은 노화된 도로가 구멍이 생기는데 이 구멍 때문에 사고 생기는 것도 많거든요. 또 싱크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대도시에 많이 생기고 일본이나 중국도 많이 생기거든요. 외국도. 예. 근데 원인 자체가 이 실제로 지하 그러니까 하수도 문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주변에 대형 공사가 주 원인이라는 것도 이미 밝혀졌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새 뭐 GTX라든지 대형 이 공사가 지하에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주변에 이 실제로 물이 빠져나가면서 이 속에 이 공간이 비고 이게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싱크홀이 생기는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싱크홀 이 한두 개 생기면 불안감이 증폭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싱크홀, 다 포트홀 모두 다 미리 준비해서 이런 어떤 선제적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봤는데 뭐 우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별로 없는데 그 싱크홀이 그동안 발생했던 그 지도를 이렇게 보여주니까 수도권이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그 운전할 때 굉장히 좀 불안할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철저히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싶은데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대형 지하 이 공사를 하게 되면은요. 주변에 철저히 분석을 의무화시켜서 이것에 대한 대비 또 처벌 조항도 강화를 하고 그냥 놔두게 되면 지금 벌써 수도권도 그렇고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예. 지나가다가 차가 밑으로 빠져버리는 거니까요. 정말 끔찍해요. 중국 이런 데서는요. 건물이 빌딩이 하나가 쏙 들어가 버려요. 폭이 40-50m, 깊이가 수백 미터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수백 미터요? 수백 미터. 깊이가 수백 미터고요. 폭이 50에서 100m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통째로 그냥 밑으로 빠져버리는 거 있죠. 예전에 그 싱크홀 관련해서 국내도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건물이 영화 봤어요. 예. 건물이 통째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거기서 막 생존하는 그런 영화. 우리나라가 그 정도는 아니어도 지금 보면은 계속 이렇게 생기는 건 불안감 증폭되니까 좀 더 이 원인도 대부분 다 주변에 지하 공간에서의 어떤 지하철이나 대형 지하 공사 때문에 생기는 이 원인이라는 것도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철저하고 또 요새 첨단 장비도 많이 나오니까 미리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이 싱크홀 또 심지어 운전할 때 포트홀 같은 것도 그렇고 생기지 않게끔 선제적 조치가 일단 생긴 다음에 사후 약방문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요. 꼭 미리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싱크홀 대책도 좀 확실히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죠.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나는 가족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냐면요.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챙겨주는 돌보미 이모도 있고요. 아빠가 육아휴직할 때 회사를 지켜주는 삼촌들도 있어요. 때마다 예방주사 놔주는 간호사 오빠. 첫 만남 이용권으로 내 동생도 챙겨주는 공무원 언니까지. 우리 가족 진짜 많죠? 여러분도 올해는 꼭 가족 부자 되세요. 다 같이 키우고 다 같이 행복하게.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네, 6시 25분 막 지났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안동시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 연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안동시의 산불 피해 복구 전략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시청 아나운서죠. 안동시 공보실의 김주연 주무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동시청 아나운서 김주연입니다. 네, 지금 막 인사를 하면서 얘기 나눴는데 우리 김주연 아나운서도 집안에 큰 화를 당할 뻔했다면서요? 그쵸. 다행히 화를 당할 뻔했었는데요. 네, 집안에 또 가까운 곳에서 불이 크게 났었던 상황이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어머님이라고 했나요? 네, 할머님이 네, 맞아요. 의성 그 고운사 근처에 사신다고. 네, 그래서 급하게 제가 대피를 도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피를 돕다가 도로 한가운데서 불길이 다 넘어오니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김지연 아나운서가 저 운전을 하고 대피를 도왔어요? 택시를 타고 갔었던 터라 택시 기사님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택시 타고 가서 이제 두 분 모시고 네. 나오는데 불길에 휩싸였고. 맞아요. 불길을 넘어서서 막 불길이 넘어서서 다니니까 도로 한가운데서도 불길이 막 넘어서는 모습이 보이는 상태였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산불 초기 그러니까 3월 24일, 25일 네, 그때였을 것 같네요. 맞아요. 25일 화요일 네. 안동 시민들 왜 대피했을 그날 맞습니다. 화요일 저도 네. 기억하는데. 아유 정말 천만다행이네요. 예. 집이 의성 저 고운사 근처면은 집은 괜찮고요.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고운사 근처인데 다행히도 집은 괜찮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우리 주변엔 정말 이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예. 피해가 너무너무 컸고 자 이제는 복구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분들께 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고요? 네, 이번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가운데서도 희망의 끝을 놓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해 마음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전국 각지에서 손길을 내밀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 인사드리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분들께 이번 인명 피해, 재산 피해가 매우 큰 그런 산불 그동안 이유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이 많았는데 네. 역시나 계속됐던 봄철에 계속됐던 강풍 게다가 고온 건조한 날씨 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 지역은 3월 24일 25일 이렇게 월화 이때 상당히 그 바람이 강하게 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산불이 그때 그 며칠 동안 이어졌었죠? 4일에 걸쳐서 96시간 만에 중심이 되었던 불이 꺼졌습니다. 중심불은 그렇게 꺼졌고. 네. 예. 소방관은 물론 진화대와 경찰, 군인, 공무원, 민간단체까지 만여 명 그리고 장비 900여 대를 투입했는데요.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마지막 잔불까지도 놓치지 않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25일 안동 시민들 막 대피를 했었고 맞습니다. 그 며칠 후에 비가 아주 살짝 왔잖아요. 정말 잠깐 조금 왔어요. 정말 얼마나 야속하든지 네. 그나마 그 작은 비지만 습도가 또 높아져서 네. 주부를 진화를 할 수 있었던 그나마 그런 기억이 그게 나네요. 도움이 되었었죠. 네. 그리고 어제였죠. 비가 하루 종일 온 게 어제. 네, 맞습니다. 요새 어제. 어젠지 그제 기억이. 어제 종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기분 좋지 않았어요? 네, 좀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더도 말고 이런 봄철에 건조한 봄철에는 일주일에 딱 한 번씩만이라도 이렇게 와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당시에 안동시가 가장 중점적으로 대응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뒀습니다. 주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사망자 4명을 포함해 다치신 분까지 시민 10명이 피해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망자 4명 모두 인명피해는 10명 이렇게 발생을 한 거고 안동시가 이제 피해 신고를 접수를 했는데 신고된 피해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당시 이재민이 5천여 명이나 있었는데요. 현재는 이재민 1,00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주택 피해는 1,600여 채, 국가유산 피해는 15개소, 사과와 같은 농작물 피해는 900헥타르 정도, 과수 재배시설과 농업용 창고인 농업시설물 피해는 2,600여 개소, 건조기와 경운기 등 농기계 피해는 3,500여 대, 소와 닭과 같은 가축 피해는 20만 마리,
가축을 키우던 축사 피해는 230여 개소, 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59곳, 이에 따른 폐기물이 48만 톤이라 폐기물 처리 비용만 43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폐기물 참 어마어마하군요. 48만 톤, 그 처리 비용만 430억 원 네. 이렇게 추정되는 상황이고 아직도 이재민이 1000여 명 정도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집을 잃은 분들에게 이제 주거 지원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나요? 먹고 자는 생활터전을 잃어 상심이 큰 이재민을 위해 전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지내시던 마을과 가까운 경로당과 마을 해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또 LH에서 제공하는 국민 임대주택 등 주거시설에 50여 세대 100여 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네, 안동시에서도 추가로 임시 주거시설을 마련하고 있나요? 선진 이동주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단지 70여 개에 800여 동을 설치할 계획인데요. 먼저 19세대 26명이 일직면에 설치된 주택으로 오늘 낮에 입주했습니다. 저도 일직면에요? 네, 일직면에요. 예. 저도 오늘 이곳에 다녀왔는데요. 안에는 싱크대와 화장실은 물론 에어컨도 갖췄습니다. 나머지 주택도 최대한 서둘러 입주를 4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7가구가 일직면에 이제 오늘 또 설치가 됐고. 네. 지난주였나요? 그 권정생 문학관에도 모듈러 주택, 그 2층짜리 화면에 나오는데 18동이 설치가 됐고, 이렇게 좀 빨리 이런 주택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보신데 뭐 어땠나요? 아주 괜찮았나요, 시설이? 겉에서 이제 가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아무래도 크진 않아요. 크진 않지만 그래도 10평이 채 안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안에서 시설적인 부분은 난방 시설이나 그래도 에어컨이나 다 일단 설치는 거의 완료된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분적으로 빠르게 아무래도 진행하다 보니 미흡한 시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주택 대응은 이렇게 하고 있고, 한 5월 말까지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월 말쯤에는 대부분 다 이런 임시 주거 시설 다 완료할 거라는 그런 지자체 그런 보도를 좀 본 것 같은데. 자, 빨리 좀 됐으면 좋겠고, 이제 4월 하면 또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는 철이기 때문에, 이 농사에 대한 걱정도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분들. 농가를 위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봄철이 되면 농민들은 밭에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어야 하는 시기인데요. 산불로 모든 걸 잃은 농민들이 다시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업기계 전문가와 장비를 현장에 투입해 밭에 고추와 감자 같은 작물을 심고 있는데요. 이장협의회와 새마을 지도자회 등 구성으로 꾸린 영농지원단 약 200여 명이 로터리 작업 등 영농 재개를 돕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산불 농기계 3,500여 대가 탔다고 말씀하셨는데 농기계도 역시 지원이 되나요? 농기계가 없이 농사를 시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피해를 입은 마을 단위로 농기계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데요. 보행관리기 세트 등 필요한 농기계를 최대한 지원하고 또 다른 지자체의 협조도 구해서 확대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어디에 가면 이 장비를 무상으로 빌릴 수 있는 거죠? 송천동에 있는 안동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빌릴 수 있는데요. 센터 서부 부소가 풍산읍에, 북부 분소가 와룡면에도 임대사업소가 있습니다.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풍산읍에 서부 분소 그리고 와룡면에도 북부 분소가 있다. 여기 임대사업소가 있습니다. 자, 기업과 소상공인 피해도 59곳이나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곳에는 어떤 지원이 되나요? 남우면에 위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포함해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죠. 산불로 발생된 폐기물 처리 비용과 금융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요. 피해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안동시가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산불로 안동의 대표 봄축제가 취소되고 시티투어 예약도 모두 취소됐고요. 관광 분야의 타격이 아주 크다고 들었는데 관광 회복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대표 축제가 취소되고 뭐 산불이 난 지역이라고 알려지니 관광객 발길이 크게 끊겼습니다. 결국 안동시에서 영업하시는 숙박업소와 음식업분들의 고충이 큰데요. 큰 산불 속에서도 다행히 세계유산인 하회마을과 도산서원 등 관광명소 대부분은 무사합니다. 그래서 여행이 곧 기부라는 슬로건으로 관광 생태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28일부터 4일간 제26차 세계 한인 무역협회 세계 대표자 대회인 옥타 행사가 기존대로 진행됩니다. 해외 바이어와 한인 경제인 중소기업 등 2천여 명이 참가하는 만큼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여행이 곧 기부다라는 이런 슬로건으로 관광 생태계를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여행을 홍보하기 위한 특별한 행사도 있을까요? 안동과 경북 북부 지역 11개 시군이 연계해 경북 봐야지 희망여행 기획전을 운영합니다. 4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숙박업소와 체험장소, 맛집 등 분야별로 최대 4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안동 시민들 그리고 청취자분께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다시 스마일 안동을 위해 일상이 회복되는 날 끝까지 안동시가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한 배를 타고 한 마음으로 만리를 간다는 동주공제 동심만리의 자세로 함께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시 공보실의 김주연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리서치 오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 경선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네. 안철수 후보가 올라갔습니다. 뭐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마 8-9명은 다 나경원 후보를 예상했을 텐데 예상외로 안철수 후보 올라갔고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이렇게 4명이 2차 경선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했던 것은 지난주였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조사가 실시되는 것이 5개 기관이 이제 800명씩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하는데 대체로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자동응답 조사였거든요. 첫 번째는 이 조사의 비밀이 또 감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조사에서 전화 면접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층도 그렇지만 무당층이 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허행크께서도 아시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시지만 자동응답 조사는 무응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전화 면접 조사는 자동응답 조사에 비하면 무응답이 많은데 확고하게 무응답조에서 중도층 자기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안철수 후보입니다. 이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자기 목소리. 이번에도 보면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두 번째 이유가 될 수 있는데 탄핵의 강을 건너자.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해야 된다. 이렇게 본인 색깔을 강하게 부각시켰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그것이 또 중도층에게는 호소력이 있을 수 있을 테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무당층이 이번에 표집이 됐다면 그게 더 영향을 미쳤을 테고 세 번째 이유는 이런 거죠.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이기 때문에 TK 지역에 있든 아니면은 응답 지역이 충청이나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래도 보수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이철우 후보 또 김문수 후보, 홍준표 후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보수 후보자들에게는 표가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나경원 그러다 후보도 보니까 있었고. 그렇죠. 나경원 후보도 드럼통까지 각인시켰습니다만 아픈 기억을 또 오히려 이걸 강하게 이렇게
밀어붙인 것이 무당층 쪽에서는 조금 반발 심리가 있을 수도 있을 테고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미 갈표들은 김문수, 홍준표 찾아서 다 떠나버렸을 테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는 결과론적으로는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후보 하면은 그 예전에는요 참 뭐 합리적인 언행을 하고 말도 참 잘하고요. 이렇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하에서 또 핍박도 많이 받았잖아요. 지난 전당대회 때인가요? 윤석열 대통령. 판정도 독일에 했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랬던 분이 이번엔 뭐 드럼통에도 들어가서 사진 찍고 뭐 어떤 그 탄핵 국면에서 상당히 좀 극우적인 그런 언행을 계속되고 상당히 좀 보는 사람이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나경원이란 이 정치인 자체가 분명히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행동을 다른 식으로 해버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지지하고 아주 극우적인 성향을 띠고 최근에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4명에 못 올랐다. 앞으로 정치 인생 글쎄요. 좀 많이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황구 앵커 말씀대로 우리 정치의 취약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드 마크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가령 환경을 집중적으로 전문성을 키우는 정치인이라든지 또는 뭐 교통이라든지 사실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는 너무 특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제너럴리스트는 이제 종합적인 그런 이념적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이 많은 반면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것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강성이냐 온건이냐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다양한 가령 이제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막판에 또 먹히게 됐던 요인 중에 하나는 AI 관련해서 본인의 그 특장점을 살려서 토론에 참여한 것도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다 보면 스펙트럼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국민과 민생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또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서 또 얻게 되는 교훈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4명 후보 중에 탄핵 찬성파, 그러니까 찬탄파가 2명이고 그렇죠. 반탄파가 2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경원이 떨어지고 안철수가 올라갔다는 거 이게 어느 쪽에 더 힘이 붙는가? 한동훈 후보가 이게 지금 유리한 상황인가 불리한 상황인가 이런 분석이 좀 많네요. 근데 첫 번째로는 이제 4명과의 토론에서는 조금 이제 주목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후보로서는 부담이 오히려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동훈 후보가 탄핵 찬성으로 그대로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한다면은 혼자만. 한동훈 후보로 이제 더 주목되면서 한동훈 후보가 좀 주도하는 그런 토론에도 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여기 이제 안철수 후보는 뭐냐면 다 사퇴해라. 중도 확장성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뭐 순위는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4위 특거리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안철수 후보가 이제는 내가 1위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한동훈 후보로서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적잖은 경쟁이 될 수도 있다는데 오히려 사실은 이 이제는 2명으로 올라가는 결선은 당원이 50%가 있거든요. 당원이 50%. 그렇습니다. 우리 안동 지역에도 당원들이 있을 거예요. TK 지역에.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TK 지역에 4강 안에 든 사람 중에서 TK가 2명이나 돼요. 홍준표 또 김문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이 어느 한 후보 쪽으로 쏠려버리게 되면 이게 또 판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김문수나 홍준표 쪽으로 한쪽에 이 당원들이 한 명 쪽으로 한 사람으로 쏠려버리게 되면 김문수 후보든 홍준표 후보든 한쪽은 또 구멍이 나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구멍을 누가 채우느냐 하면 이미 자기 표는 정해져 있는 한동훈 후보는 고정표가 있어요. 위더군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결선을 김홍 중에 한 사람 한동훈 쪽으로 가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김홍이 다 결선에 올라가려면 당원들이 국민의힘 그런 무당층 여론조사에서는 별 차이가 안 나요. 왜냐하면 지금 다 발표되고 있는 조사 결과들을 보면 그럼 결국 당원들이거든요. 그런데 당원들이 이른바 김문수 홍준표가 한금 분할되느냐 그게 아니라 어느 한 사람 쪽으로 쏠려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양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홍 중에 한 사람 올라가고 한동훈 결승전 매치냐 아니면 김홍이 다 올라갈 수 있느냐 전적으로 지금 당원들에게 달려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배종찬 소장님 분석하시기에 한동훈 후보는 올라가고 이건 상수고 김문수냐 홍준표냐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분. 아닙니다.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예. 다른데 이제 이런 거죠. 당원들이라는 것이 전략적 판단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커앵크께서 생각하시기에도 당원들이 그러면은 탄핵 반대인 김문수 홍준표에게 표를 나누어 주자. 이건 매우 어려운 계산법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그렇게 되면서 탄핵 찬성 반대로 나누어진다면 한동훈 후보가 조금 기회를 얻게 되는 거 아니냐고. 워낙 이게 1인 1표기 때문에 표의 분산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김문수 홍준표 두 사람이 막 치고받고 경쟁하는 구도가 된다면 어부지리로 한동훈 후보가 기회를 포착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이제 내일이죠. 24일 내일은 이제 김문수 한동훈 간의 토론회 그리고 안철수 김문수 간의 토론회가 있습니다. 내일 있고 25일은 한동훈 홍준표 간의 토론회 예, 맞소 토론이 있다는 거. 이거 뭐 3시간 진행한다고 하는데 네. 역시 25일 한홍 토론회가 좀 눈여겨볼 만 하겠네요. 아무래도 좀 재미가 제일 예. 이게 이제 두 사람이 지금 이성과 감정이 다 섞인 토론회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 나올 거예요. 무슨 키높이, 생머리, 고정속옷, 눈썹 문신, 방자다. 문신. 그렇게 말씀하시는 홍 후보도 다를 바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계대수에서 상당히 이제 다른 후보들 그동안에 뭐 A조, B조 나눠졌던 것보다는 이런 뭐 홍한, 한홍이 이번 국민의힘 경선의 뭐 대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차 토론회에서도 이런 얘기 또 나올까요? 뭐 키높이, 가발 뭐 이런. 저번에 1차 토론회에서 보셨잖아요. 이거 굉장히 비판이 많던데 홍준표 대표 잘못했다는 그런 비판이 많던데요. 나오면 공멸이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내부 분란 내무반에 서로 간에 공격하는 식이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이재명 후보를 정조준에서 저격하는 것도 별로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중도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중도는 뭐냐면 결국 실질적인 손에 잡히는 정책 경쟁입니다. 아무리 정책이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정책이 나오는 경우에는 분명히 솔깃해지거든요. 허영께서도 아실 겁니다. 2012년에는 박근혜 후보가 물론 고정표도 있겠지만 경제민주화 그리고 2017년에는 탄핵 정국이었지만 당시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내걸었던 것이 포용이었습니다. 포용. 물론 뭐 나중에 적폐청산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좀 시대 정신을 관통하는 것이 분명히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는 중도 보수 표방하면서 이제 외연을 확대하는 상황이라면 뭐 또 이런 거친 언사들이 나오면은 국민의힘 그 진행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진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좀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2차 경선에서는 감정 싸움으로 가면 이거는 볼장 다 보는 형태가 될 것이다. 과연 얼마나 정책을 부각시키고 특히 이제 중요한 건 상호 관세 부분일 겁니다. 이게 우리 경제, 우리 지금 경북 지역의 산단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자동차 부품도 경북 지역의 산단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보면 포항에는 또 우리 경북 지역 안동은 아닙니다만 또 포스코가 있고 제철이 있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는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부각시켰냐가 밸런스 게임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퀴벌레 질문 이런 건 좀 안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역시 뭐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선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는 이제 과거 심판 선거고 대선은 미래 지향 선거라는 거 우리 중도층은 눈여겨 본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리얼미터에서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이거 좀 소개해 주시죠. 이 조사에 주목하는 것이 다자 대결인데 이재명 후보 50.2%로 50%를 넘겼습니다. 오늘 소개된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 의뢰를 받아서 지난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504명을 무선 자동 응답 조사한 결과입니다.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것인데요. 이재명 50.2%, 김문수 12.2%, 한동훈 8.5%, 홍준표 7.5%.
안철수 3.7, 이준석 3.5. 그래서 이게 그 야권과 지금 또 이제 뭐 여야가 없어졌으니까요. 예. 지금 보수 쪽과 또 민주당 쪽과 통계를 내보면 예. 국민의힘 쪽은 35.9, 민주당 쪽은 합해보면 57.5입니다. 예. 20% 이상 차이가 납니다. 20%포인트. 특히 이제 중요한 건 이 다자 대결에서, 이게 양자 대결이 아닙니다. 다자 대결에서 많은 후보들을 다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 50.2%로 일단 대세론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냐면 분석컨대는 아무리 다자 대결하다도 역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50%를 넘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실제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율에서도 2012년에 박근혜 후보가 50%를 넘었지, 지난 2022년 대선에서도 당선된 윤석열 후보, 또 당선되지 못한 이재명 후보 모두 40%대였거든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정도 되면 이제 대세론이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내부적으로 이 대세론이 꺾일 만한 변수가 있냐? 내부적으로 별로 없어요.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한덕수, 국민의힘이 당내 경선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경이 지금 추대위 이야기도 나오고, 한덕수 권한대행, 물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가타부타는 별개로 하고요. 그런 이유가 내부 변수는 거의 이제는 기대할 것이 없고, 그러면 외부 변수가 뭐냐? 경제, 미국,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트럼프,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내일 밤 9시에 이 최상목, 안덕근 두 사람의 2+2, 이 스캇 베센트와 그다음에 제이미슨 그리어의 이 협의가 있거든요. 예. 그것에 대한 기대치가 한덕수 권한대행으로까지 연결되면서 옮겨간 이유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한덕수 대행. 글쎄요, 지난주에 대정부 질문은 안 나오고 내일 있을 시정연설에는 나온다고 하는데, 자, 이 출마설이 계속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주변에 좀 물어봤습니다. 뭐냐면 이건 뭐 지금 지지율상으로는 한덕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국민의힘 후보보다 높게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을 볼 수가 있는데, 수치는 말씀 안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대화에서도 not decided, 아직 결정 안 됐는데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not yet라고 했거든요. not yet. 제가 좀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경북 출신의 영어 전문가들도 많은데 물어봤더니 not yet는 하겠다는 뜻이라고 하겠다. 합니다. 긍정 대답이다. 그래서 지금 허잉크께서도 출마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주셨으니까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정도면 출마 안 하면 욕을 정말 뭐 비난을 엄청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적어도 다음 주에는 공직자 사퇴를 미리 결정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렇죠. 5월 3일까지인가요? 사퇴를 4일까지 사퇴를 해야 되죠. 예. 그러면은 적어도 부임자도 전달해야 되고 인수인계도 하려면 다음 주에는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다음 주. 그래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운명도 다음 주다. 다음 주에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